자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밑에 부합물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뭐 종물, 자 그리고 종된 권리까지 나오죠. 이것들의 저당권 효력 다 미칩니다. 저당권은 담보 잡은 그 물건 자체뿐 아니라 합쳐진 부합물, 딸려있는 종물,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다 미치거든요. 자, 부합물 부분 먼저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한 말입니다. 설정되기 전에 부합된 물건, 이 부합물에도 그 효력은 다 미친다. 2번도 같은 말이죠. 부합물에 효력 미친다. 근데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부합물이든 후에 부합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합쳐지면 효력은 다 미치는 겁니다. 자, 3번은 증축됐죠. 자, 증축됐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건 합쳐진 거, 안 합쳐진 거? 합쳐진 거죠. 그럼 효력 미쳐야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종물입니다.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효력이 싹 다 미칩니다. 원래 주된 것과 종된 거는 한 세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종된 권리에 나오는 거는 이건 토지 사용권 말하는 건데, 자, 동그라미 5번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지상권. 6번 같은 경우는 둘째 줄 끝에 토지 임차권. 7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집합 건물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토지 사용권을 가리켜 둘째 줄의 끝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5번도 6번도 7번도 전부 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건물 저당의 효력은 여기에까지 그 효력 다 미칩니다. 자, 근데 8번으로 내려갑니다.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종된 권리에도 다 미친다고 했는데, 이 관련된 규정들이 전부 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약해가지고 그 내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번처럼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 안 미치는 걸로 하세. 그렇게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효력 안 미치는 걸로 하세. 오케이, 그렇게 하세.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리고 10번처럼 아예 야, 종물에는 효력 미치지 않게 하자.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되죠. 임의 규정. 자, 근데 이러한 이 약정은 11번. 약정은 일단 유효긴 한데, 자, 11번.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약정은 유효긴 하죠. 근데 이런 약정을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다음 8번으로 내려갑니다. 토지 저당권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그 무언가들 말하는 거죠. 토지를 저당 잡고 있을 때 토지 위에 있는 밑에 건물, 자, 그 다음에 농작물, 그 다음 오른쪽에 수목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 시험에서 건물과 농작물 같은 경우는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부합물들 아니에요? 부합물 아니에요. 건물도 부합물 아니고 농작물도 부합물 아니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안 미치고 성숙한 농작물에도 안 미치죠. 자, 근데 오른쪽에 수목은요? 수목은 그냥 원칙만 말씀드리면 효력이 미치지만 수목에도 안 미칠 수도 있죠. 첫째, 동그라미 3번 단락. 명인 방법을 갖추면. 왜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 미치지 않고. 자, 4번입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전세권자가 식재한 임목입니다. 효력이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토지가 갑 거예요?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을 잡았어요? 건물 저당을, 토지 저당을. 토지 저당 잡았어요? 토지 저당. 자, 을이 이렇게 토지 저당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 갑이 여기다가 그냥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토지에 부합되는 형태면은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이후에 토지에 누가 들어왔어요? 2순위의 전세권자 들어옵니다. 자, 토지에 전세권자 들어와서 전세권자가 자기 권원을 가지고 나무 심은 거잖아요. 그럼 나무가 토지에 부합돼서 갑고예요? 나무가 전세권자 거예요? 전세권자 거거든요. 즉 전세권자가 권원을 가지고 심은 수목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물건으로 봐버린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그 저당권 효력이 수목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지문입니다. 5번에 유류저장 탱크 나오네요. 유류저장 탱크는 그 주유소 밑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주유소 지하에 유류저장 탱크 있죠? 예. 들어가 보셨어요? 예? 전 들어가 봤어요. 여기 들어가 봤어요. 저 주유소 알바할 때 들어가 봤어요. 자, 유류저장 탱크는 참고로 토지의 부합물로 봐요. 자,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의 뭘로 봐요? 부합물로 봅니다. 부합물.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 봐도 돼요. 안 들어가 봐도 돼요. 그냥 시험에 나오면 부합물이다 하시면 됩니다. 부합물. 자, 9번 내려갑니다. 차임채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임채권은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과실.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인가? 과실에. 과실에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려면 반드시 목적물에 대해서 뭐를 들어간 후여야 되는 거죠? 압류입니다. 압류를 들어갔다라는 전제에서는 저당권의 그 효력은 과실에까지 미쳐요. 압류 후 말이죠. 압류 후. 압류 전에는 과실의 효력이 안 미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상가. 근데 갑이란 사람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냥 자기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 상가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상가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에는 저당권 설정돼 있죠. 은행 저당 이렇게. 대부분 이런 형태죠. 저당권 설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이죠. 이렇게.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당권 설정된 상가를 소유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임차인들 받아가지고, 자 여기 이제 임차인들 들어오셔가지고 임차인들이 이제 건물주 갑한테다가 이제 차임을 지급하죠. 차임. 여기서의 이 차임이 상가에 대한 과실, 수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임 같은 경우가 상가의 과실로 취급, 이런 걸 법정 과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법정 과실은 갑이 취득하는 게 맞아요? 저당권자가 취득하는 게 맞아요? 갑이 취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임을 받고서 거기서 이제 갑이 일정하게 뭐 이자 내고 그런 형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듯이 첫째 줄 잘 보시면 압류 이전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만약에 갑이 돈 안 갚아서 저당권자 열받아가지고 상가에다가 경매 청구해버리고, 경매를 청구해버리면은 이거 상가가 압류가 되잖아요. 압류가 된 후라고 한다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고요? 미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2번 단락이죠. 압류 이후에 차임 채권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10번 내려갑니다. 물상대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상대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보험금이었습니다. 자, 1번. 저당 목적물이 소실됐고, 목적물 소실이 되면서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하게 되는 화재보험금입니다. 이 화재보험금을 가치변형금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압류해서 물상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물상대위 하려면은 압류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압류를 채무자가 보험금 받기 전에 해야 돼요? 받은 후에 해야 돼요? 받기 전에 해야 돼요. 갑소유 건물을 을이 저당 잡고 있다가, 아니 갑이 갖고 있던 건물이 화재가 나버렸네. 화재.
그럼 너 화재를 당했으니까 마침 보험 가입을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 예정일 때 저당권자가 빨리 가서 저거 압류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당권자가 멍 때리고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돼 버린다고요. 지급이 돼버리면은 이 보험금은 더 이상 특정시킬 수 없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보험금을 가져가려면은 지급되기 전입니다. 지급되기 전에 빨리 압류를 때려야 됩니다. 압류를 해야 이 보험금이 특정되죠. 특정. 아무도 건들지 마라. 특정. 특정을 시켜놓고 이제 저당권자가 내 거다. 물상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압류할 때 저당권자가 꼭 자기 스스로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요, 제3자가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가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버릴 수가 있어요. 빨리 움직여가지고. 근데 압류를 들어가는 이유는 어쨌든 그거를 특정시키기 위한 거고,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순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 채권자하고 저당권자 중에서 누가 더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죠?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죠?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2번 단락에서 말하는 거는 금전이 인도된 후에 압류하셨잖아요. 늦었잖아요. 압류 타이밍이 늦었잖아요. 물상대위 못합니다, 이러면.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이 금전에 대해서 제3자가 압류를 해버렸던 경우라도 상관은 없다. 압류는 꼭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물을 매도합니다. 이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물상대위는 보험금에다가 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에다가 하는 거예요? 보험금에다가 하는 게 물상대위예요. 보험금이 나왔다는 건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됐다는 거잖아요. 화재로 멸실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이잖아요. 원칙상. 그럼 저당권이 위기잖아요. 위기. 그때 살아남으려고 물상대위 하는 거예요. 화재로 소실되니까. 아니면 토지가 수용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토지가. 자, 담보권자가 가졌던 토지가 국가에 의해서 수용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용되면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위기죠. 위기. 저당권 없어지거든요. 수용돼버리면. 그러니까 보험금에만 물상대위해요. 보상금에도 물상대위해요. 보상금에도 물상대위 해버리죠. 왜냐면 내가 없어지니까 저 안 하면은. 그죠? 근데 만약에요, 갑이 소유한 부동산의 을이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매매 계약, 매매를 해서 판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로 팔 수 있어요? 팔 수 없어요? 팔 수 있죠. 융자 끼고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융자 끼고 매수 가능하죠. 소유자 바뀐다고요.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은 저당권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아니라고. 이거는 저당권자가 매매 대금에다가 돈 내놔라. 매매 대금에다가 물상대위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상대위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저당권 소멸 예정일 때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금이나 보상금 같은 거예요. 지금 4번처럼 매매대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판례.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 토지 취득 보상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다고 돼 있죠. 이 경우는 저당권자가 보상금에다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아니 보상금도 물상대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아까 설명드릴 때는 할 수 있다 그랬죠. 보상금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단순 보상금이 아니라 둘째 줄 중간에 협의 취득됐다는 표현 나오죠. 여기서 협의 취득됐다는 거는 강제 수용이라는 거예요? 매매라는 거예요? 매매됐다는 거예요. 강제로 땅을 빼들어간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 대금을 정한 매매 형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단어는 보상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매매 대금이라고 읽어요. 그 성질을 매매 대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여기서 물상대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보상금이라 쓰고 매매 대금이라 읽는다. 예? 다음 페이지요. 자, 11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죠. 그리고 나서 을의 전세권을 병이 저당 잡은 형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3번 보세요. 저당권자 병은 이제 전세권 자체에다가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겠죠. 왜냐면 전세권이 남아있어요. 소멸해서 없어졌어요. 소멸해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전세권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전세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그거 빨리 들어가서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집행해야 전세금을 빼가요. 전세금을 빼가는 거예요. 이것도 물상대위예요. 거기다 쓰세요. 4번. 이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 물상대위권 행사를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12번 내려갑니다. 제3취득자입니다. 자, 제3취득자는 세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자, 첫째 줄 보시면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요. 동그라미 2번 단락처럼 둘째 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들을 가리켜서 제3취득자라 그러죠.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한 토지가 있었고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토지는 그냥 말 그대로 저당물이죠. 저당물. 저당물이 있는데 이 저당물에 대해서 여기에 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든지 아니면 후순위에 지상권자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후순위에 전세권자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제3취득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3취득자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 그래서 제3취득자예요. 몇 명이라서? 3명이라서 소지전. 소지전 3명이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그냥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갖고 있다고 제3취득자는 아니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들어온 얘네들이 제3취득자들이라는 거죠. 이 제3취득자들은 지위가 불안정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1번에 저당권이 버티고 있고 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경매를 때려버린다. 이 제3취득자들의 권리는 싹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위가 불안정해서 이 제3취득자들한테다가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그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경락받을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비용 청구할 수 있다까지 해가지고 제3취득자 권리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권리 몇 가지? 3가지. 사람 몇 사람? 3사람이에요. 자, 개념 다시 보세요. 첫째 줄. 후순위에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3취득자는 소지전이 제3취득자예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제3취득자인 거지 뭐 저당권자 너 제3취득자 아니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2번 단락입니다. 첫째 줄 끝에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후, 자 경매가 되고 나서 들어온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얘네들도 다 제3취득자에 포함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권리 한 개씩 보죠. 첫 번째 권리 제3취득자는 경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낙찰 받겠다는 거지. 제3취득자가 낙찰 받아도 돼요? 낙찰 받아도 돼요. 돈 많으시면 네, 낙찰 받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이 제3취득자는 1번 저당권자한테다가 변제해버릴 수 있어요. 변제를 해버리면 제3취득자가 야 경매하지 마, 경매 신청하지 마 하면서 제3취득자가 변제하죠. 변제. 근데 이거는 자기가 빚진 것도 아닌데 변제하는 거죠. 이거 대위 변제잖아요. 제3취득자 쪽에서 갑이 갚아야 할 돈을 대위 변제하게 되면은 저당권을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면 제3취득자가 가진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야 네가 갚아야 될 걸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구상권이죠. 구상권 행사를 들어가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저당권자한테다가 둘째 줄에 변제를 해버리고 대위 변제를 해버리고 저당권과 관련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음 세 번째 권리입니다. 밑에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마찬가지예요.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3취득자 권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첫째 줄, 목적물이 싹 다 멸실했어요. 그럼 저당권 소멸이죠. 이거는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입니다. 2번, 목적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럼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가 경매 신청했든 문장 속에서 경매가 됐다라고 나오면 저당권 싹 다 말소 처리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밑에 14번입니다. 일괄 경매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괄 경매는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때 토지만 경매 청구하지 않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말하는 거죠. 일괄 경매 신청을 하려면은 첫 번째 요건,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의 저당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갑이 이렇게 나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대지라는 건 건물 없는 땅 말하는 거죠. 여기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가 들어올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갑이 지은 건물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물이 먼저다, 저당권 설정이 먼저다. 순서상. 설정 먼저입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신축된 건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갑이 돈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면, 자, 경매를 청구하는 시점에서 토지하고 건물주하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저당권자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죠. 근데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의무예요, 저당권자 권리예요? 권리죠. 왜 권리예요? 권이라 돼 있잖아요. 권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저당권자의 권리야. 권리야. 의무 아니야.
의무가 아님 권리임. 그러니까 요건 갖추고 있어도 토지 저당권자가 나는 땅만 경매할래 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괄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해서 얘가 토지 저당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을은 토지를 저당 잡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되었다고 해도 우선 변제 받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대금에서 건물에서 받는 게 맞아요? 토지에서 받는 게 맞아요? 토지에서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토지에서 받아가야지 우선 변제를. 왜냐면 토지 저당이니까. 그죠? 건물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건물에서 가져가지 말거라 이 말이죠. 자, 일단 요건 2개 확인합니다. 건물은 없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즉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요건입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바로 그 설정자가 건물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 플러스 동그라미 2번에다가 추가하세요. 경매 청구할 때 동일 소유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지문에서는 경매를 청구하는 시점에서, 뭐 하는 시점에서? 경매를 청구하는 시점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무슨 소유자? 동일 소유자. 이게 2번째 요건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는 나대지, 경매 청구 당시는 동일 소유자. 이 2가지가 요건입니다. 자, 유형 보겠습니다. 3번 단락.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그 설정자가 그 설정자 누구 말하는 거죠? 갑을병 중에서 설정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을 말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 갑을 말하는 거죠. 그 저당권 설정자 갑이 토지에다가 신축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니까 요건 다 갖췄죠.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고 갑이 직접 짓고 신축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경매할 건데 토지 건물 같은 사람이죠. 그럼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했던 건 맞아요. 근데 얘가 경매하려고 보니까 제3자한테 팔아버렸네요. 이러면 일괄 경매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어야 되죠.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경매 넣으려고 하니까 병한테 팔아버렸구만. 이런 형태면은 일괄 경매를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자,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설정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상권자가 들어와서 건물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은 저당권 설정자 갑 거예요? 지상권자 거예요? 지상권자 거죠. 그러면 일괄 경매 할 수 없죠. 자, 6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설정받은 지상권자가 건축했던 건물이더라도 결국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 갑이 그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럼 결국에는 토지 건물 같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러면 일괄 경매 또 가능하다라는 말인 거죠. 자, 7번 내려갑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한 뒤 요건 갖춰서 청구했지만 여기서의 저당은 토지 저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둘째 줄 건물의 경매 대가에다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순 없다. 우선 변제는 토지 대금에서 받아가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청구할 그냥 권리가 있을 뿐이다. 토지만 경매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자, 내려갑니다. 15번입니다. 경매 순서. 자, 첫째 줄 저당권 실행될 때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럼 전세권은 돈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 되니까 소멸해야죠. 2번이에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상권이 빠르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빠르다는 거예요? 지상권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상권은 경매가 돼도 안 없어져요. 1번 지상권이죠? 안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낙찰받는 사람이 지상권 껴져 있는 땅을 낙찰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된다는 거죠. 인수. 근데 그 뒷문장 저당권보다 나중 설정된 지상권이라고 하면 이건 지상권이 늦은 거죠. 저당권이 1번이죠. 그럼 경매되면 싹 다 없어져요. 이러면 경매되면 저당권도 없어지고 지상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죠. 그러면 지상권이 인수되어 지상권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소멸해버리는 거죠. 경매되면.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지 마시고 잠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에 뭐 오른쪽 별로 볼 게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45번. 자, 79페이지에 45번. 366조 법정지상권. 이거 임의규정이라 그랬어요? 강행규정이라 그랬어요? 강행규정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었죠. 강행규정. 그래서 첫째 줄에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이 법정지상권 배제하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366조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때는 자, 그 줄 끝에 저당권 설정되는 당시입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그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동일 소유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입니다. 아까 전에 일괄 경매 청구를 하려면은 어느 시점에서 동일 소유자? 경매를 청구하는 시점에서 동일 소유자였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 말고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같은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66조 법정지상권 되려면은 일단 형태가 이런 형태여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좀 말씀드리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지 위에는 건물도 있었고 건물도 갑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이 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가 맞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갑이 돈 못 갚았고 자, 저당권자가 땅에다가 경매 청구를 했고 토지에 대한 경매 청구로 인해서 토지가 낙찰이 되면은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만 해도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경매로 인해서 경매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결국 찢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러면은 저 건물주 갑한테 우리가 인정해주는 게 민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 법정 지상권. 이런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해서는 건물이 먼저 있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이 먼저였어야 돼요? 건물 먼저, 저당권 설정 먼저? 건물이 먼저 있었어요. 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순서가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갑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라고 만약에 지문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요렇게 지문에서 나왔어요. 이러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법정지상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되려면 무조건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그 시점에서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일 소유자인지를 판단해서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되는 거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점에서 아예 나대지였으면은
건물이 없었잖아. 그럼 그 이후에 만약 갑이 건물 지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할 때 일괄 경매를 할 수는 있겠죠. 같은 사람이. 근데 요 사례 같은 경우는 366조 법정지상권 그게 성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들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일단 먼저 오른쪽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들인데 첫 번째입니다.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된 당시 존재했던 그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건물이 미등기인 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2번 무허가 건물이네. 문제없어요. 미등기고 무허가고 상관없습니다. 3번 갑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어요. 지금 저당권이 토지에 들어왔어요. 건물에 들어왔어요. 건물에 저당권 들어왔죠. 맞나요? 장대. 그 당시에 토지가 누구 거였죠? 갑 거였죠. 그 당시에 건물은 누구 거였죠? 갑 거였다는 거예요. 문장 잘 보시면은 갑 소유 토지 일단 첫 번째 줄 갑 소유 토지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가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도 갑 거였고 건물도 갑 거였던 건데 그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같은 사람이었던 거고 법정지상권은 되는 거예요. 자 4번 내려갑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되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위에 건물이 둘째 줄 건축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건물이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건물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건은 있었다고 봤던 사건이죠. 왜냐면 뒷문장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 진전이 돼 있었죠. 그럼 건물로 인정해줬던 거고 법정지상권은 인정. 5번 내려갑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 건물이 있었고 양자가 동일인이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이 팔리든 철거, 재건축, 신축되든 돼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을 봐야 되니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 시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이다. 그 말이죠. 6번입니다. 을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됐던 거잖아요. 그럼 동일 소유자예요? 동일 소유자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토지가 을 거였어요. 근데 건물은 누구 거라 그래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토지는 을 거였잖아요. 근데 건물은 단독 소유는 아니지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전부는 아니지만 소유권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다고 봤던 거예요. 동일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줬던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순서 자체가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건물 지어졌잖아요. 그럼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면. 2번입니다. 지상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받으면서 저당권자가 건축을 동의해 줬어요.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주든 말든 첫째 줄에서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동의해 줬는데 네가 뭔데요? 네가 동의해 주면 생깁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자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했던 사건. 함께 매수 나오면 이거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 그랬죠. 함께 매수 사건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림 다시 그려보죠. 우리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 지금은 자, 을이 소유하고 있다. 자, 을이 당시에 자,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자, 토지도 건물도 둘 다 을 거였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을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을 갑이 함께 매수합니다. 건물도 매수하고 토지도 매수하고 함께 매수.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는 등기를 받았지만 건물은 등기 받았음 못 받았음? 등기 못 받았음.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가 설정됐다? 저당권 설정된 거예요. 토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됐고 이후에 갑이 건물 등기를 했더라도 이렇게 했더라도 결국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시점에서는 토지가 누구 거였어요? 토지 갑 거였어요. 그쵸? 근데 그 당시 건물은 누구 거였어요? 건물 을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저당권 실행돼서 낙찰됐을 때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4번 판례 첫째 줄 끝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법정지상권 인정 안 시켜줍니다. 5번 판례는 제가 외우라 그랬습니다. 무슨 단어 나오면? 공동저당 단어 나오면 법정지상권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외우기. 논리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자, 저당권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근저당권하고 한 장 넘기시면 공동저당 나오죠. 얘네들이 특수저당이거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